밤의 사람들은 낮의 사람들보다 훨씬 너그러웠다. 상처 때문에 잠 못 이루어도 다른 이의 아픔에 기꺼이 공감할 줄 알았고 위로하고 싶어 했다. 지친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누군가의 다정한 사연이 괜스레 위로가 될 때가 있다. 별일 아니지만 사랑스럽고 따뜻했던 기억들, 갈팡질팡하다 전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들, 친구, 애인, 가족에게 이제야 내보이는 솔직한 마음들이 모인 곳, 진심이 가득한 라디오를 찾게 되는 이유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미 넌 고마운 사람, 지은이는 배지영, 출판사는 은행나무입니다. 소설가 배지영님은 라디오에서 직접 사연을 고르고 전하고 나누는 일을 해오면서 그 이야기들 속에서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녀가 기록해온 삶의 작은 기쁨과 위안들을 함께 읽다 보면 또다시 찾아올 내일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었던 하루 끝에 잠깐 숨 한 번 고를 수 있게 나지막히 전하는 위로들, 그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딱 한 명이면 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가 있어. 태평양 어느 부근에서 포착됐다는. 이 고래의 주파수는 52Hz. 일반적으로 고래는 12Hz에서 25Hz 사이의 주파수로 의사소통을 해. 결국 이 고래의 소리를 다른 고래들은 전혀 듣지 못한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이 외로운 고래를 52Hz 고래라 이름 붙였어. 52Hz 고래는 28년이 넘도록 바다를 떠돌며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대. 누구도 답하지 않는 노래, 친구도 만들지 못한 채 혼자 떨어져 지내면서 말이지. 대학 시절 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서 녹음했다는 52Hz 고래의 노랫소리를 몇 번이고 재생해서 듣곤 했어. 고래가 나 같기도 내가 그 고래 같기도 했어.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한편으론 그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물론 그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난 그를 만나자마자 알 수 있었어. 나와 같은 52Hz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린 그렇게 단번에 서로를 알아봤던 것 같아. 오직 한 명이면 충분했어. 내 목소리를 듣고 이해해줄 단 한 명. 52Hz 고래가 그렇게 오랜 시간 바다를 헤엄치며 노래를 불렀던 이유도 단 하나의 친구를 찾기 위해서였을 거야. 그리고 후에 깨달았어. 그와의 공통점이라 생각했던 건 대부분 내 오해고 착각이었다는 것을.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았지만 우린 둘 다 서로를 닮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그렇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 원래 모든 사랑이나 우정도 그런 착각에서 시작되고 그러면서 차츰 서로 닮아가기 마련이니까. 펭귄의 사랑. 펭귄은 한자어로 인조래. 인간처럼 걸어 다닌다고 해서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까? 멀찌감치 사람이 보이면 그렇게 반가워한대. 두 다리로 걷는 것만으로 동종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물론 가까이 와서 보곤 실망하고 당황스러워 하기도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해 계속 주위를 맴돈대.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여워. 두 발로 걷는다는 사소한 공통점엔 닮은 구석이라곤 전혀 없는 인간인데 고작 그 하나를 그렇게 대단하다 여기는 펭귄, 순진하다 해야 할까. 한편으론 좋은 구실 하나로 금세 사랑에 빠져버렸던 나의 한때 같기도 해. 그 시절 그 오빠에게 끌렸던 이유, 나처럼 왼손잡이라는 단순한 사실 하나 때문이었거든. 그러고 보면 노래를 잘 부른다고, 세련되게 옷을 잘 입는다고, 생일이 같다는 이유로, 알고 보니 같은 유치원 출신이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운명이라도 되는 양 잘도 사랑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에 비해 지금은 사랑에 빠지기 위해 너무 많은 조건이 필요해진 것 같아. 대책 없고 마냥 좋았던 그때, 펭귄의 사랑을 하던 그 시절에 뒤뚱거렸던 서투름이 그리워지기도 해. 조금 헤매도 괜찮아. 자주 다녔던 길인데 어떻게 헷갈릴 수 있냐고 넌 묻곤 했지. 그러게 말이야. 난 왜 이렇게 길을 자주 헤맬까? 아마도 너무 작은 걸 보기 때문인 것 같아. 사람들은 큰 건물이나 방향을 살피며 걷지만 나는 작은 입간판이나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시멘트 사이에 핀 작은 풀꽃 같은 게 먼저 보이거든. 그런 걸 보며 길을 걷다가 고개 들면 돌연 길은 낯설어져 있는 거지. 그뿐 아니야. 좀 더 빠른 길을 가려 하지 않고 둘러가더라도 풍경이 예쁘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싶거든. 걷다 보면 결국 낯선 길 가운데 서 있는 거야. 문득 깨달았어. 난 길뿐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본다는 걸. 가령 웃을 때 한쪽 눈썹만 올라간다거나 문 열고 나갈 때 뒷사람을 위해 잠시 문을 잡고 있다던가 손을 잡을 때면 꼭 다른 손으로 내 손등을 가볍게 토닥인다든가 그런 작은 습관들, 사소한 모습에 내게 반했거든. 난 또 별거 아닌 너의 말이나 행동에 고민하기도 해. 어쩐지 힘없이 들렸던 목소리라던가
SNS나 카톡 프로필에 문구라던가 무슨 뜻일까 마음 쓰느라 길을 잃듯 마음을 잃어 쓸데없는 걱정에 밤을 지새우기도 하지. 그렇게 자주 헤매고 쓸데없는 걱정에 빠진다 해도 남들은 못 본 너의 작은 매력을 나만은 찾았기에 그래서 너를 만나 사랑에 빠졌기에 둘러가는 사랑이라도 자주 너와의 사랑에 길을 잃어도 난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 사람의 글씨체. 누군가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그 사람의 얼굴, 그 다음이 목소리, 가장 늦게까지 남는 건 냄새라고 하잖아. 하지만 나에게 가장 오래 남는 건 글씨체인 것 같아. 그의 글씨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니은이나 디귿을 둥글게 쓰던 필체 안엔 그의 부드러웠던 음성이 받침이자가 마치 달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던 글자에선 상체를 앞으로 내밀며 빠르게 걷던 모습이 흘려 쓰지 않고 도박도박 쓰던 숫자엔 완벽하게 일 처리하려 애쓰던 그의 바지런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 물론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었던 건 그만큼 그의 편지를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개성 있는 그의 글씨체 덕분인 것도 같아. 처음엔 악필이다 싶었는데 볼수록 정감 가는 필체였지. 졸리지. 커피 한잔 하러 가자. 내 책상 위로 툭 던져졌던 그 쪽지들. 일상적인 이야기를 쭉 늘어놓더니 뜬금없이 사랑해로 끝맺던 사랑스러운 편지들. 아주 가끔 일상이 너무 힘들거나 무료해질 때면 꾹꾹 눌렀었던 그의 편지가 받고 싶어져. 언제쯤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도 그 애를 만났어. 10년째 친구로만 지내고 있는 남자 사람 친구. 무슨 이야기 끝에선가 내가 왜 여태껏 연애를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지.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하더라. 넌 눈이 높아서 그래.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눈이 높지 않거든. 난 그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함께 있으면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뿐이라고. 그러자 그 애가 단호하게 대답했어. 그게 눈이 높은 거야. 너무 추상적이잖아. 난 입을 비죽거릴 수밖에 없었지. 연애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뭔데? 자기를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대시하는 거. 그런데 넌 널 좋아하는 남자가 나타나면 도망가기 바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무심한 척 굴잖아. 그의 말에 말도 안 된다며
그 애를 노려봤지. 하지만 그의 말은 다 사실이야. 난 그랬거든. 마치 초등학생처럼 좋아하는 아이에게 더 못되게 구는 혹은 무관심한 척 대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말도 잘 통하고 10년간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주는 그 애에게 좋아한단 티 한 번 내지 못하고 괜히 툴툴대거나 화내고 있는 나. 언제쯤 내 마음 고백할 수 있을까? 사진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중국에 사는 19 청년은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 그녀는 29, 사별한 남편 사이에 자식을 둔 상태였지. 1940년대 중국의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선 이들의 사랑을 용납할 수 없었던 모양이야. 친인척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 모두 이들을 비난했고 어느새 여자는 공공애적이 되어버렸다고 해. 결국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지. 거친 땅을 일궈 밭을 만드는데 15년, 손수 흙을 빚어 집을 완성하는데 25년이 걸렸지만 그곳에서 둘만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간 거야. 그렇지만 가끔 마을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어. 여자는 험한 산길에서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기도 했지. 이를 본 남자는 마을로 향하는 계단을 만들기 시작했어. 매일 조금씩 정과 망치로 바위를 깨어 그렇게 50년에 걸쳐 6,000개의 돌계단을 만들었는데 행여 아내가 미끄러질까 계단 옆엔 손잡이도 만들고 미끄럼 방지 홈까지 새겨 넣었다고 해. 깊은 산속 뜬금없이 놓인 돌계단을 산림관리인이 발견하면서 이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거야. 굳이 산속 깊은 곳까지 숨어들었던 남자가 아내를 위해 마을까지 이어진 길고 긴 돌계단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9 청년이 70의 나이가 되도록 매일 성실히 계단을 만들고 보수하는 모습을 보는 여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궁금했지. 그러다 둘의 사진을 보게 됐어. 70의 남편과 80의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고 웃고 있더라. 이젠 누가 더 나이를 먹었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름이 자글자글 잡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만 사랑스러운 눈길을 주고받는 모습은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청춘의 눈빛이고 표정이었어. 6,000개의 계단이 아니어도 느껴지는 그들의 사랑. 그 사진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어. 사랑한다는 흔한 말.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동영상이 있어. 일본에 사는 76의 할아버지가
24세 자신에게 영상 편지를 띄우는 거야.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해. 너는 직장에서 알게 된 기혼 하나 씨를 사귀게 돼. 인기가 없던 넌 겨우 나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이런저런 자격지심에 휘둘려 사랑 고백도 프로포즈도 못해. 하지만 결심을 하게 되면 결혼을 서둘러야 할 거야. 왜냐면 하나 씨는 2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나거든. 넌 무척 후회하고 슬퍼해. 그녀를 잊지 못하지. 76살인 지금도 독신인 채로 지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그 하나 씨라는 것을 내게 말해주고 싶어. 지나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건 제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거 아닌가 싶어. 연인 간의 사랑뿐만은 아닐 거야. 부모님께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걸 우린 또 후회하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싫다고 해야 했는데 왜 그렇게 참았을까?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왜 자꾸 미뤘을까 하는 것도, 감정 표현을 제때 하지 못한 후회가 지나고 보면 제일 큰 것 같아. 지금은 어때?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한다는 말은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자. 먼 훗날에 내가 지금의 내게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도 아마 그것일 테니까. 아프고 애틋하게. 우리 동네엔 작고 오래된 철물점이 하나 있어. 사실 말이 철물점이지 담배도 팔고 시골서 갖고 올라왔다는 시래기도 팔고 마늘이나 고추도 팔아. 가뜩이나 좁은 그 가게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지. 할머니는 미로와도 같은 그곳에서 뭘 말하든 곧바로 찾아줬어. 5mm짜리 볼트도, 수도꼭지 고무 패킹도, 4구짜리 멀티탭도. 원래 그 철물점은 할아버지가 사장이었어. 할머니도 곁에서 일을 돕긴 했지만 그건 할아버지가 잠깐 외출하실 때뿐이었지. 두 분은 어찌나 금실이 좋았던지 동네에서도 유명했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아버지가 부지런히 가게를 손보기 시작하더래. 가게 안쪽 작은 방엔 전기 온돌 패널을 깔고, 한여름에도 낡은 선풍기만 틀던 가게에 에어컨도 새로 달고, 그러곤 딱 석 달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날 여기 앉혀놓으려고 그랬던 거야. 할머니는 오고 가는 손님마다 붙들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 얼마나 고약한 양반인지 몰라. 가게 물건 어디 있는지 뻔히 아는데도
자꾸 내게 알려주더라고. 여기 앉혀놓으려고. 한 번도 좋은 이야긴 하진 않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른다고. 날 여기 가둬놓고 혼자만 자유롭게 훨훨 가버렸다고. 여기 혼자 앉아 자기 생각만 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다 고쳐놓고 간 것 좀 보라고. 음흉하기 짝이 없는 고약한 늙은이라고. 가끔씩 오는 손님마다 붙잡고 할아버지 흉을 보는데 왜 그 어떤 찬사보다 아름답게 들리는지,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아프고 애틋하게 들리던지. 일단 시작하는 데서부터. 어린 시절 내가 꿈꾸던 집은 이랬어. 작은 호수가 있는 숲속 외딴 집이거나 몸을 떠나기 좋을 것만 같은 나무의 작은 집. 물론 지금은 그냥 내 집이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 그런데 그냥 집도 아닌 궁전을 혼자 지은 사람이 있대. 19세기 말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살았던 우편배달부 페르디낭 슈발의 이야기지. 그는 궁전이나 탑을 상상하는 걸 무척 좋아했대. 직접 구경 가고도 싶었지만 가난한 형편에 그럴 수도 없었지. 그는 매일 하루 30km를 걸으며 편지 봉투에 붙어있는 우표 속 다른 나라를 상상했대. 그의 나이 43살 되던 해 특이한 돌멩이 하나를 길에서 주운 거야. 그걸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대. 차라리 내가 직접 지어보자. 나만의 궁전을. 그날부터 그는 궁전 지을 돌을 모으기 시작했어. 그렇게 묵묵히 돌을 모은 지 25년이 되던 해 드디어 궁전을 짓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76이 되던 날 그의 궁전이 완성됐지. 혼자 지었다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규모도 컸지만 너무도 아름다웠어. 기존 건축 양식에선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개성까지 아우러져 볼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전이 탄생한 거야. 이후 문화재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대. 하지만 그런 건 그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 상상 속의 성을 만들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겼을 테니까. 나이가 많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배움이 부족하다고, 꿈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걸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꿈이란 일단 시작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라고. 비록 그것이 돌멩이를 모으는 일일지라도 말이야. 새로운 시간을 들여놓는 일. 뭐가 되고 싶어? 내 꿈이 뭐야? 어렸을 땐 어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 지난해와 올해의 내 꿈이 달라진 것조차 기억 못하는 어른들이 그런 건 돈을 벌 수 없단다.
더 큰 꿈을 꾸어야지. 이렇게 평가하는 건 더 싫었지. 하지만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어린 조카들에게 나 또한 꿈에 대해 자꾸 묻게 되더라. 꿈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일 거야. 그럼에도 어른이 되고부턴 누구도 서로에게 꿈에 대해 묻지 않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란 고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이번에 난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 그동안 어머니가 자전거를 배워왔다는 거야. 아버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전거 선수가 되고 싶어서 화가가 되기 위해 시작한 건 아니었을 거야. 일상에 자전거를 타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들여놓는 일. 그런 꿈을 꾸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을 테지. 왜 그동안 스스로에게 꿈에 대해 묻지 않았을까? 꿈을 꾸는 것을 어린이나 청춘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을까? 새로운 꿈을 꾸어야겠어. 크다, 작다, 재단하지 말고 내 일상에 새로운 시간을 들여놓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빈손 만들기. 생각해보면 내 삶의 방향을 크게 바뀌게 한 건 무언가를 포기하고 돌아섰던 시점이 아니었나 싶어. 지지부진했던 사랑을 포기했던 일도 그래. 물론 그땐 힘들었어.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 거란 생각도 들었거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지 않을까. 내가 더 노력하면 이 사랑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발목을 잡았어.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했기에 지금의 사랑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잖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원래 직장 생활이란 이런 거겠지 싶어 견디던 시절도 있었어. 주위 사람들의 조언도 날 망설이게 했지. 다들 그러고 산다. 여길 그만둔다고 더 좋은 데 들어갈 수 있겠냐고. 하지만 직장 하나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나 싶더라. 당시엔 꽤 과감하게 사표를 냈어. 그때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의 진짜 내일도 시작하지 못했겠지. 손에 꽉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소중한 건 아니잖아. 의외로 별거 아닌 경우가 많지. 길가에서 주운 돌멩이나 떨어져 나간 셔츠 단추처럼 꼭 쥐고 있으니 중요하게 보였을 뿐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손에 꽉 쥐고 있는 그것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지 손을 펼쳐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버려야 할 거라면 과감히 버리는 것. 그건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위한 빈손 만들기일 테니까. 한마디면 돼.
알렉스라는 이름의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가 있어 조류학자인 에렌느 박사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키운 이 앵무새는 30년 동안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지. 앵무새 알렉스는 2살 아기의 감정과 5살 꼬마의 지능을 지녔다고 해. 꾀를 부리거나 심지어는 거짓말, 떼를 쓰기도 했대. 100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할 줄 알고 간단한 대화 정도는 무난히 이어갈 수 있었던 사랑스러운 앵무새였어. 그런 어느 날 밤, 앵무새 알렉스는 에렌느 박사에게 이 3마디의 말을 했대. 잘 지내. 다음에 또 봐. 사랑해. 그리고 이튿날 죽었어. 그 말이 마지막 유언이었던 셈이야.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고 해서, 높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적절한 말을 적당한 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사과의 말을 해야 할 때 변명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할 때 미뤄왔던 건 아닌가 싶어. 진심을 전하는 데는 굳이 많은 단어가 필요 없는데, 앵무새 알렉스가 전했던 진심의 말들처럼 오늘이 가기 전 나도 용기 내 그에게 전하고 싶어. 한마디면 가능한 말을 더 늦기 전에. 이미 넌 고마운 사람.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읽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